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경선의총 끝난 후에 닷새 만에 하게 됐습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의총을 합니다만 그만은 이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우리 상황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들이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일요일 번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와 상견례 겸 합의를 했습니다. 연금 개혁에 관한 합의를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그도 마르기 전에 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그와 다른 결정을 함으로써 뒤집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런 새누리당과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결론을 만들어내야 될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실 오늘 그간에 해왔던 새누리당의 행위를 잘 보면 오늘 본회의를 하는 것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많이 양보했습니다. 오늘 처리할 3개 법에 관해서 이따 원내수석께서 말씀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보고는 원내수석께서 말씀하실 거고요. 먼저 19대 국회 마지막 1년입니다. 함께 저와 원내대표단 구성해서 함께할 부대표님들 초대드리겠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로 이윤석, 이춘석 의원님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표님 그냥 하셨으니까요. 원내 부대표단 인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원내수석 부대표는 당원 제68조 4항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추천해서 의원총회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석, 이춘석 의원을 제19대 국회 제4기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원내 수석 부대표로 인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유 없으면 큰 박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봉을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크게 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선임되신 원내 수석 부대표님을 포함해서 원내 부대표님들 나오셔서 모든 의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당이 어려운 시기에 정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 잘 듣고 의원들 대표님 잘 모셔서 우리 당이 국민한테 신뢰받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10일 날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4가지 사항을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로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 두 번째 오늘 처리할 안건 3건, 세 번째 공무원연금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 기존 5월 2일 합의사항을 충실히 따르겠다 하는 합의. 네 번째로 보건복지 개치와 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에 관해서 용해수위를 개최해서 합의안을 만들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추후 대책을 추후 논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 합의안 3항에 대한 것이 하루 만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저희가 열어야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가 새누리당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번 3가지 법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국민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오늘 3가지 합의사항과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들어가서 절차를 진행시키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오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은 이 세액공제,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과 종합소득급여액 4천만 원 이하거나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자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규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권리 보호의 대상, 권리금의 보호 대상 범위를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로 확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재정법은 지금 누리과장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체가 발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두 개의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조선 강제 징용 시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재에 대한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침략 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은 아베 총리 규탄에 대한 결의안입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거복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 취업부 확장 상환특별법 그리고 정개특위의 구성 부분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이번 휴기 중에 처리해달라 하는 여러 요구가 있었으나 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합의안이 하루 만에 깨진 상태에서 더 추가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추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당 측과 합의해서 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필요한 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또 관철하려고 내용 또 관철해서 또 본의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뭘 마치겠습니다. 네, 이춘석 수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님께서 어제 진행된 국민연금 관련 현안 보고 그리고 회의 경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관련돼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켜서 긴급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서서 세금 폭탄, 보험료 폭탄, 또 기금 고갈 이 세 가지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그야말로 3종 세트입니다. 보통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는 민간 보험회사가 퍼뜨리는 논리입니다. 즉 국민연금이 불안하니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받을 수 없으니 개인연금 더 가입을 권유하는 이런 마케팅 수단이었습니다. 정부 당국자가 그것도 대통령이 이미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서서 기금 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고 연금 보험료를 걷어서 관리해서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기관입니다. 기관의 책임자가 나서서 국민연금을 불안하게 만드는 기금 고갈론, 보험료 폭탄론, 세금 폭탄론을 내세우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부에도 없는 일입니다. 즉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보니까 어제 문영표 장관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세금 폭탄론 어떻게 생각하느냐? 맞다. 보험료 폭탄론, 보험료 2배 올려야 되냐? 맞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국은 연금 재정학자인 문영표 장관이 지금 청와대의 터무니없는 거짓과 공갈 마케팅의 진원지라고 하는 저희는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수호자입니다. 모든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 통합을 시켜야 될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와 청와대 대통령 입이 직접 나서서 이와 같은 괴담을 퍼뜨려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여야의 국회 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청와대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이 얘기를 버젓이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또는 저희 새정치연합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 강화라고 하는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당의 지도부가 5월 2일 합의를 이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이거를 무산시키려 한다면 그거는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소중한 성과를 앞으로 우리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진전 역사에 있어서의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당 지도부가 용기를 갖고 내부의 반발도 좀 무마하고 청와대의 외압을 극복하고 5월 2일 국민들 앞에서 한 여야 합의를 꼭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주 간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어서 많이 놀라셨죠? 몰라. 언론 보도 내용은 저한테 직접 전화라도 걸어서 인터뷰를 요청했던 언론사는 한 6개 정도. 그나마 제가 있는 그대로 인터뷰를 한 내용은 정반대로 실려버렸습니다. 나머지는 모 신문을 보고 그대로 베껴 쓰는 정도였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10일 0시에 제 지역 사무실에 맞붙은 그 골목에서 발생한 바바림은 종종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바바림이 나타나서 21살의 숙녀가 퇴근길에 바로 정면에서 그 못볼 장면을 보는 그런 장면에서 그 아버지가 112에 신고를 했고 저에게 12시 반에 접수가 됐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과 함께 지역구의 시의원, 강성원 시의원과 함께 미아지구대 제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만은 거기로 와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 근거를 잡은 게 있느냐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순찰차가 다녀간 이외로 수사 진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CCTV는 통합관제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밑에 비상 버튼이 있는데 그 비상 버튼을 누르면은 순찰차가 바로 지령을 받고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통합관제센터에 확인을 해봤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니까 빨리 통합관제센터에 확인해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에 또 다른 경찰이 아주 복장도 우리 상의를 흔드는 채, 자쿠도 내리고 흔드는 채 아주 그 싸울 듯이 덤벼드는 그런 모습으로서 같이 갔던 그 피해자 부모가 국회의원 같이 왔어도 이런 정도의 불친절이 진행되니 자기들 혼자 왔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 제가 안전행정위원이 왔는데 복장이라도 제대로 된 복장을 하고 친절은 하지 못할 망정 너무 불순하다. 즉시 서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공직기강 해외와 수사 미진에 대해서 재촉구하고 빨리 수사해서 바바림을 검거해달라. 이 내용이 1분 30초 통화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저는 곧바로 4명이 함께 사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여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관도 없었고 인근 주민들도 없었고 와서 보니까 블랙박스를 장착한 승용차 세대가 있었고요. 그걸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블랙박스에 바바레맨이 있을지 몰라서 경찰서에 남겨주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해서 증거 확보를 했고요. 두 번째, CCTV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벨을 누르고 시간을 보고 비상벨을 누르고 난 다음에 5분 기다렸는데 순찰차가 왔어요. 그리고 순찰차 도착 후 3분 후에 약 3분 후에 은색 스타렉스 차량이 좁은 도로 양쪽을 가로질러서 저를 내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서장 지시를 받고 그때서 출동을 했던 이때가 1시 40분 정도 됩니다.
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정황 상황을 설명을 하고 수사를 철저히 해서 제2의 바바리맨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이렇게 하고 제가 2시경에 집의를 들어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조선일보 기자님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 상태를 그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내용은 전혀 실리지 않고 정반대로 실어버렸어요. 전 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전국수도 그걸 다 받아서 그대로 썼어요. 다행히 저와 전화 연결한 MBN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생방송으로 전화 인터뷰를 했고 정중하다는 게 그렇게 수사 요청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제 얘기도 전부는 아니지만 50%쯤은 실어줬습니다. 50% 정도는 이제 전체 다 해서 30% 정도는 해명이 됐고 어제 KBS에서 와서 촬영을 해갔습니다. 파출소하고 저하고 오늘 아침 KBS 뉴스광장에 경찰청장의 법리석 해석을 통해서 기자회견의 내용 아무 이상 없고 당연한 일이다라는 내용이죠. 그거하고 제가 있었던 내용을 한 70% 정도는 소상하게 보도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이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비난을 저에게 내릴 줄 알았더니 정말 찬성하는 전화가 거의 1000여 통 이상 왔던 것 같고 저는 기초의원 출신입니다. 또 서울시 의원 출신입니다. 그때부터 지역 민원과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불러면 그 현장에서 살아왔고 민원 처리를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저를 그 부분을 통해서 부족한 저를 국회까지 보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료인 130분이 계신데 저하고 술 마신 분들이 몇 분 없을 거예요. 제가 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술 먹질 않습니다. 소화해내기 어려워서. 그런 상황을 마치 만취돼서 파출소로 원고로 이렇게 둔갑시켰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요. 다만 그날 밤에 9시부터 3명이 저녁을 먹는데 소주 한 병을 놓고 3명이 논아 먹었으니까 3잔 정도 마셨고 그 후로부터 2시간 반이 지난 이후에 민원을 받았으니까 술 먹은 흔적이 있겠습니까? 담당 경찰관도 술 먹은 흔적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MBN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언론에 보도한다는 것은 언론이라는 것은 정론직비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잘한 것은 잘한 내용, 못한 것은 못한 내용을 통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도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언론을 공정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도 그를 통해서 올바른 투표로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국회든 바로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정치 불신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고히 믿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언제 어디서 어떤 민원이든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력 기술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지금 우리 당 처한 상황이 정말 엄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본회의 양건 처리하기 위해서 30분 전에 의총 소집한 것 같으면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저께 전라남 도의회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광주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5개 구의회 의장단 등이 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이번 재보궐선거의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곧바로 재보궐선거 체제에 들어갔고 재보궐선거를 관리하시느라고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전략 공천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된 지도부에게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주성용 최고위원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느냐,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청래 최고의 막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대표께서 전당대회에서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선이 끝나자마자 광주에 내려가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요, 구체성 있게 무엇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것이 아직까지 전당대회가 끝난 지 3달이 다 돼가는데 말씀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또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진정성이 없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체질과 문화, 의식을 뼛속까지 다 바꾼다는 의미에서 정청래 최고의 출당 조치를 대표께 요구합니다. 우리 당에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국민들께 이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다는 것을 제 첫 번째 조치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대표께 결단을 촉구드리고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뜻이 있는 의원들과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저는 대표께 무슨 원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